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피서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별로 재미도 없는 강연장에 이렇게들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논술고사는 수학력고사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정하게 수험생들의, 우리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좀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의 소산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는 더 고민하고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지적 역량, 인간의 지적 역량이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지적 역량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돼 있지 않은 게 본질적인 인간의 지적 역량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놓은 몇 가지 단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지식 체계를 생성해낼 줄 아는 능력, 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억한 습득한 단위 정보를 가지고 미지의 상황을, 그 단위 정보를 가공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적 역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논술고사가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전자의 지적 역량은 많은 지식과 단위 정보를 잔뜩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 그때의 지식은 조금 전문적으로 해서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라고 합니다. 교육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사실적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 시대부터 아주 최근까지 해방 이후 근대 교육 체제 하에서도 이것을 많이 가진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다가 시원하게 못 나고 자꾸 발목이 잡히는 게, 이런 낡은 지식관념, 낡은 교육관념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기본 개념을 일단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당연히. 기본 팩츄얼 노리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주어진 과제 상황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꼭 보고 들은 것을만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건 좀 극단적이라 치더라도 적어도 두 개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두 개, 세 개를 알면 이것을, 이 두 개, 세 개의 기지의 지식을 자꾸 조합을 해서 여기서 이때까지 처음 봤던, 직접 보지 않았던 것을, 이게 이런 원리로 해독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는 능력, 순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 상황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거면 충분합니다. 새로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적 지식은 그걸로 충분해요. 또 그 과정에서 훈련받은 약간의 두뇌 훈련, 그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잘 적용하는 거, 이것이 측정하는 것이 우리 논술고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재가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소재를 낼 수 있으면 어려운 소재, 재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두뇌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두뇌를 운전하는 능력, 이것이 진짜 우리의 측정 목표인데, 그것을 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가지 소재를 제시를 합니다. 소재 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제, 또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 자주 접해봤던 아이템, 이것이 소재로서 등장이 됩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개 대여섯 개 지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겁먹지 말고 한 지문이 크게 나오면은
거기 지문에 대해서 괄호 채우기 수준의 아주 짧은 작은 약수령 한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어느 핵심적인 그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제시문서의 근거를 찾아서 꽤 산뜻하게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100자에서 200자 혹은 길면 300자까지, 아직까지 300자 출제한 적은 없어요. 최대 250자입니다. 이 정도의 문장으로 답하는 문망을 출제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도 그렇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시작 논술고사를 대학 입학해서 논술고사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대학조차도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술을 출제해야 할지. 그래가지고 그냥 제시문 조그맣게 주고 이 제시문에 대한 의견을, 이 제시문에 말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1500자로 한번 써보시오 해서 길게 1500자의 긴 장구한 논술문을 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별로 이 논술과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적합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은 더욱더 없는 것 같고, 이건 곤란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1000자 이상, 1500자 이상의 글쓰기를 어떤 교과목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과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넌센스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 가지 명확한 제시문에서 명확한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 그 파악한 주제를 200자 정도로 매우 조리 있게, 최소한 주술관계가 분명하고 의미하는 거 분명한 명확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긴 논술문을 쓰는 것은 뭐 대학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학생들을 훈련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점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매우 객관적으로 명확한 채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1500자짜리 통논술을 채점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한 수백 명 교수님들이 그 매년 12월 논술고사 채점할 때마다 며칠씩 채점장에 밤늦게까지 붙들려서 고생을 무척 하셨습니다. 또 채점하고 나서도 내가 채점한 게 맞습니다. 내가 채점한 게 맞습니다. 채점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가 채점 잘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중간에 몇 번 조정 채점하는 분들 끼어들고 해서 아주 학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술고사를 지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개조한 뒤로는 상당히 이제 채점의 그 객관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감당하기가 쉬워졌다. 우리 경북대학교 논술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별나게 저 논술을 위해서 그렇게 요란한 준비할 필요 없더라. 평소에 배웠던 것, 학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을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학교에서 공개하는 기출문제 몇 번 이렇게 연습해 가면 대강 할 수 있더라. 관건은 뭐냐? 3년에 걸쳐 축적된 평소 학습의 성과, 이게 관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3년에 걸쳐서, 고등학교 3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평소에 늘 충실하게 공부해온 성과, 그 속에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쌓이게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된 내 능력, 이게 관건입니다. 아니, 우리도 대학으로서는 당연히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뽑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단순히 수학여고사 고득점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비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신문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학교 다니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꼭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하면서 생기는 이점은 뭔가? 그 가지를 낱낱이 생각해보고, 안 할 때 이점이 뭔가? 이런 거기 생기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를 낱낱이 생각하는 이런 호기심 많은 학생. 우리는 이런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생각합니다. 그 많은 호기심을 논리적으로 남들에게 설득 있게 잘 표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학생을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을 우리는 꼭 우리 학교에 모시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하자면 오늘 모의고사 문제 보셨을 겁니다. 되게 이렇게 뭐 답안 작성하기 쉽게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데 요거 각 문항마다 몇 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해서 거기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눈을 모양 사납게 200자, 100자 이렇게 딱 했지만은 답안 작성할 때 이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뭐 쓰다 보면 몇 글자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몇 글자 여기서 좀 뭐 한두 줄씩 세 줄씩 나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쓰다 보면 몇 글자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쓰다 보면 요령 있게 문장을 압축해서 쓰다 보면은 뭐 한 대여섯 자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략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이 답안지 채운다는 거 이런 것도 대충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선 정확한 개념 파악. 이것은 여러분들 3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잘 이해가 충실히 공부할 때 쌓이게 되는 이해력입니다. 우선 이 이해력이 전제가 됐는가. 그리고 이해된 이 개념적인 파악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개념을 지문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서 정확히 응용할 줄 아는가. 그 하루아침에 논술고사 준비 하루아침에 잘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는 잘 안 됩니다. 문제 자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착실히 이해된 교과 이해와 단기간에 벼락치기 한 공부하고는 수학 연구소는 솔직히 단기간에 벼락치기 됩니다. 솔직히 좀 됩니다. 근데 이거 잘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논술학원도 아니라 절대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그때그때 나오는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가슴속에까지 깊이 잘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개를 좀 봅시다. 최근 우리는 대충 한 지문을 중심으로 2개 정도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항은 지문에서 바로 찾아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 찾기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지문의 중요한 주제를 이해했는지를 또 다른 응용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뭐 100자에서 심하면 한 250자까지의 짧은 문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 2016년도 이 인문계 논술 답안지의 글자 수를 모범 답안의 글자 수를 자세히 보니까 대략 1300자로 나오는데 대충 문항 하나당 제시문 하나에 문항 작은 문항 2-3개 달아서 6개 덩어리 5개 내지 6개 덩어리로 나오는데 우리 생각은 대충 1200에서 1300자 답안 총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에 한 200자 정도 답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나 이거 설명을 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해놓으면 말씀이 참 꽤 뻑적지근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일일이 창을 들어서 물고기 찍어서 잡는 식으로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평생 가야 못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큰 개념의 그물을 생각하면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래서 아이들 1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학원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학생들 본인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노심초사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제시해서 뭐 대단한 뭐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3년 동안 쓱 국어 공부하고 저 한국 국사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고 저 정치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윤리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인문학 유형이다, 뭐 사회과학 유형이다. 이거 다 여러분들 교과과정 범위 나온 일입니다. 우리는 전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논술과 관계된 모든 과목 교과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학본부에. 모든 교과서 한 과목에 대해서 두세 개 하여튼 출판사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육과정 지침이라는 또 별도의 행정문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범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 선생들이 맘만 먹자면은 진짜 맘만 먹자면은 이 제한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도 맘만 먹자면은 수백 명, 수천 명 논술 지원자 한자도 못 쓰게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비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는 교과서 속에, 여러분들이 늘 듣는 선생님 말씀 속에 3년 동안 자연스럽게 솔솔솔솔 머릿속으로 몸속으로 배어 들어가는 그 지식 기반,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논술이다. 또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대학으로서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점을 안심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도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본전 빼시는 겁니다. 절대로 겁먹지 않는다. 평소에 이 교과적인 범위 내에서 다루는 지식을 잘 소화하면 된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쓱 한번 읽어보세요. 쓱. 글을 짓는 자는 아마 병법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이 텍스트 자체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출제위원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파라프레이즈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또 좀 더 문장을, 옛날 원문은 너무 고문체가 돼가지고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좀 다시 고쳤었어요. 취지는 똑같습니다. 원문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글을 잘 짓는, 마치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병법과 군대의 지휘에 비유한 문장입니다. 문장을 잘 짓는 방법을 아시아의 동양의 고대인들도 현인들도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잘 지어야 되는가? 영원한 고민입니다. 동서양 어디나 다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 다 해왔습니다. 비유컨대 글자는 무엇이요? 글뜻을 펴는 자는 뭐다? 고사의 인용이란 전쟁터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요. 글자를 묶어서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모아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대호를 이루어 행군하는 것과 같다. 운율에 맞춰 읊고 멋진 표현으로 빛을 내는 것은 진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요. 앞뒤의 조응이란 봉화요. 비유란 기습 공격하는 기병이다. 한 문장 멋지죠? 글 짓는 것을 저렇게 비유를 해요. 글 짓는 것을 저렇게 병사를 움직이고 부대를 움직이고 전쟁하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쭉 읽거나 결국 요게 들어갈 게 뭐냐? 비유컨대 글자는 뭐요? 글뜻을 펴는 자는 뭐다? 답 나오죠? 글자는 글자는 뭐예요? 병절이에요, 병절. 이 아래 제시된 문장에 은유의, 어려운 말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은유에 비교하자면 글자는 결국 병절입니다. 그리고 이 병절을 움직인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글뜻을 펴는 자는 창수입니다. 다 똑같은 글자인데 보면 나오죠? 다 똑같은 글자인데도 똑같은 글자인데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멋진 명문이 나오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문장도 나오는 법이죠. 똑같은 글자인데. 군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병사인데 명장이 지휘하는 부대와 시원찮은 장수가 지휘한 부대가 전혀 다르다고. 자, 이런 식의 은유를 이 문장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 또 논술고사 이렇게 출제하다 보면 이렇게 제시문 읽다 보면 제시문도 재밌어가지고 별로 필요하지 않게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생물학적인, 우세학적인 이런 내용과 철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내용을 섞은 문장입니다. 무척 쉬워요. 결국 그래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암컷 공작과 수컷 공작의 관계, 말하자면 내추럴 셀렉션의 이론이 녹아있는 작은 문장입니다. 근데 자연 노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쉽게 풀어 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자연 노태의 문제이구나. 자연계의 경쟁의 문제구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이면 그게 발동이 돼서 끌어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문장 답안도 그래요. 조금 길게 쓰는 거지만은 문장 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절대로 겁낼 거 없어요. 이때까지 문항 우리 이 분석을 해보면 2016년 자연계열, 인문계열 논술 채점 결과입니다. 대체로 1번 문항 100자, 뭐 200자 이렇게 각 답안의 그 유형인데 학생들이 그 득점률을 보면은 대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 6문제, 5 내지 6문제 내고 총점이 400점, 100점을 하다 보니까 한 문항당 대체로 60점에서 70점 사이에 그 문항의 난이도에서 약간 차이 있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작은 답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내용을 봅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에 근무했던 동독 국경 수비대 대원 2명이 통일로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가려는 동독 시민에게 자동 연속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었다. 먼저 동독 국경법은 국경을 넘는 월경 행위를 저지할 걸 요구했고 국경 수비 대원으로서 총격을 가한 것 말고는 도주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또한 국경 수비 대원들은 동독 국민이 적국의 영토로 넘어갔을 어떤 경우는 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자, 이거 좀 짧은 문장이지만 참 시리어스하죠? 참 진지하죠? 쉽게 판단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통일됐습니다. 동서독이. 60년대 장벽 생길 때부터 최근까지 통일 전야까지 수많은 동독인들이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거기에 동독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국경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격을 가했다. 야, 이거 나중에 통일이 됐다. 이 사람들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문장은 계속된다. 이하로 월경 도주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여 국경 수비대 대원이 동독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가 없고 이는 국경 수비를 위한 도주자 사살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갑자기 이제 머리가 띵해진다. 못 듣던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겁내지 마세요.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 이렇게 일정한 재료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몰라도 전체 문장의 텍스트를 잘 읽어보고
이 내부의 콘텍스트를 잘 생각하면 아 이런 거구나 저 뜻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모르는 단어 참 나왔다 해서 겁먹지 말라는 것. 반드시 대개고 설명이 주어진다. 설명이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다 보면 절대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 자, 여기서 미필적 고의, 즉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알면서도 했다. 뭐 좀 어려운 개념의 법률에서는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당시 동독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도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했지만은 이들은 자동 연속 발사의 경우 첫 발이 발사된 후에는 총구가 위로 들려 도주자의 몸통 부분을 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들의 행위는 살인을 금하는 동독형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참 철학적인, 정치학적인, 법률학적인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은. 근데 결국 이것을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을 서독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을 유도해냈습니까? 원래 이 피고자가 속해 있던, 피고자가 행위를 했던 동독 당시의 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유도한 겁니다. 원래. 그것을 유도하는 열쇠 개념이 미필적 개입니다. 즉, 이거 다리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 부분을 조준해서 사격한다. 뭐 다리 맞든 안 맞든 벌써 옆에 총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오그라들어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냥 주저앉게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소총이라는 물건이 사격하면 총구가 이렇게 들리자면서 다리를 조준했다고 쐈지만 이거 사람 몸통이나 머리까지 맞을 수 있다. 소총이 그런 성능이 있다는 거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건 살인죄입니다. 의도한 살인은 아니지만은 당신네들이 그 행위가 살인에 이룰 수 있다고 모르지 않고서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죄예요. 이런 법 논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장을 여기서 말하자면 기억, 요거 무슨 뭐고 디언,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 나옵니다. 기억의 중대한 위반 개념을 이용해 반박문을 그러니까 이 행위, 그러니까 국경수비대원을 근무했던 피고들은 아 이건 정당한 행위였다. 당시 나는 그 수비대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동독법이 그걸 내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했었고 이걸 안 하면 난 명령불복적인 난 그건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소독법은 나중에 통일된 연방법원은 당신 그건 원래 당신의 동독법에 의해서도 저촉이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 것인가 과거에 대한 요 문장들을 완성하는 식의 답안이 이렇게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안은 이겁니다. 피고인들은 자동 연속발사 총격으로 도주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 요것이 바로 1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답은 요거였습니다. 다음 2번의 경우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 해서 적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상당히 나중에 처음에 묻혀졌다 나중에 다시 처벌하는 것이 합법한 거냐 위법한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인데 이거 다 역시 요 문장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찾아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여러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술 시험 형태가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늘 같이 관찰을 해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뭐랄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3개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수한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 속에서 이해되는 개념을 잘 응용하는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논술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파이널하게 좀 준비를 좀 해야겠다면은 기출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죠. 기출 문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항상 100% 해설과 함께 공개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출 문제 열심히 마루다투로 외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봐야 할 것은 뭘 요구하는 것이냐, 뭘 요구하고 있구나. 이 논리가 시험, 이 경북대학교 논술 출제에 논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 절대로 2번 안 나오잖아요. 바보예요, 출제자들이.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할 것은 논술 출제의 원리와 논리입니다. 논리. 즉 그래서 되게 이런 식이구나. 언제든지 이런 식의 논리 속에 나도 같이 몸을 나눠서 춤출 수가 있다. 같이 이렇게 묻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응용해서 나도 그때 플렉시블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또 더 큰 뜻을 마음껏 펼쳐보는 그런 기회를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